이사님, 사모님이 제 아이 임신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사님. 제가 20년 넘게 믿고 따르던 후배가 제 사무실 문을 닫으며 한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더 충격적인 건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순간의 방심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고 그 속에서 가장 추악한 인간의 본성을 목격한 47대 가장입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년을 함께한 아내의 배신, 5년간 형제처럼 지낸 후배의 계획적인 함정,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가족을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여러분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제 소개. 저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23년을 일한 직장인입니다.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입사해서 정말 악착같이 일했죠. 군 제대 후 바로 입사해서 20대 후반부터는 주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회사 일이라면 뭐든지 했어요. 새벽에 현장 나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하니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죠. 30대 중반에 과장이 됐을 때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학창 시절엔 그저 같은 반 친구였는데 동창회에서 우연히 제외하면서 연애를 시작했죠. 아내는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무엇보다 저를 믿어주더라고요. 제가 야근을 하든 출장을 가든 한 번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 우리 가족 위해서 고생하는 거잖아. 나는 당신만 믿고 있을게.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결혼 2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고 4년 뒤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원래 은행원이었는데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들다고 했죠. 여보, 내가 일 그만둘게. 애들 키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괜찮겠어? 당신도 일하는 거 좋아하잖아. 괜찮아. 당신이 열심히 벌어오면 되지. 나는 집안일 잘할게. 솔직히 저는 아내가 계속 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아내가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사는 게 더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내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40대 초반에 부장이 됐고 45세에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였고 부사장 승진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한 채, 지방에 작은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을 정도의 적금까지 47세 가장으로서 나름 잘 준비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제 삶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어요.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강민호의 등장.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건 5년 전 강민호라는 남자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민호는 대기업 건설사 출신이었어요.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나와서 대기업에서 10년을 일하다가 우리 회사로 스카우트된 인재였죠. 저보다 5살 어렸지만 경력이나 능력으로 보면 제가 배워야 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민호는 저를 대단히 존중하더라고요. 이사님, 제가 비록 대기업 출신이긴 하지만 현장 경험은 이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첫 미팅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민호를 보며 저는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부장으로 입사했습니다. 저보다 한 직급 아래였지만 실무 능력은 정말 뛰어났어요. 특히 대형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풍부해서 회사에서도 금방 인정받았죠. 무엇보다 민호는 사람이 참 따뜻했습니다. 후배들한테도 잘 대해주고 선배들한테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분위기를 잘 띄웠고 일할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였죠. 저는 민호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인성도 좋고 거기다 저를 존중해주니 더 그랬어요. 민호야, 오늘 저녁 어때? 소주 한잔 하자. 좋습니다, 이사님. 제가 고기 사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살게. 너 우리 회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렇게 저희는 자주 술을 마시며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사님, 혹시 결혼하셨나요? 응, 했지. 아이도 둘 있어. 너는? 저는 이혼했습니다. 이혼? 어린 나이에? 네. 38세에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했어요. 자식은 없었고요. 무슨 일이 있었어? 그냥 성격 차이요. 제가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아내가 외로워했나 봐요. 결국 아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민호의 표정이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괜한 걸 물었네. 아닙니다. 이제 다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웃으며 말하는 민호를 보면서 저는 이 친구가 조금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야,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집사람이 요리 잘하거든. 집밥 한 끼 대접할게. 진짜요? 그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가족이 된 민호. 민호를 처음 집에 데려온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보, 내가 회사 후배 한 명 데려왔어. 혼자 사는 친구라서 집밥 한 끼 대접해 주려고. 그래, 어서 오세요. 많이 준비 못했는데. 아닙니다, 형수님.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민호는 아내에게도 참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현관에서 신발도 단정하게 벗어놓고 작은 선물까지 챙겨왔더라고요. 형수님, 이거 제가 좋아하는 와인인데요. 저녁 식사하시면서 한잔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어머, 이런 것까지 준비하실 필요 없는데. 고맙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본 게 정말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식사 자리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민호는 아내의 음식을 먹으며 연신 감탄했고 아내는 그런 민호를 보며 기분 좋아하는 게 역력했죠. 형수님,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저 혼자 살면서 이런 집밥은 정말 오랜만에 먹어봅니다. 그래요? 별거 아닌데. 민호 씨가 너무 과찬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이사님은 정말 복 받으셨네요. 대학생인 아들과 고등학생인 딸도 민호를 좋아했어요. 민호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아이들 고민도 들어주더라고요. 민호 삼촌, 저 건축학과 가고 싶은데 어떤가요? 오, 좋지. 건축학은 참 매력적인 분야야. 삼촌이 나중에 현장 견학도 시켜줄게. 정말요? 와,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는 우리 집에 자주 오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저녁을 먹으러 왔죠. 아내도 민호가 오는 날은 평소보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여보, 민호 오는 날이니까 좀 특별한 거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 고마워.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무리는 무슨. 혼자 사는 사람한테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이는 게 뭐가 무리야. 저는 그저 아내가 친절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남한테 잘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민호는 회사에서도 제 오른팔이 됐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항상 민호와 상의했고, 민호는 제게 좋은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이사님,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요? 오, 좋은 생각이네. 역시 민호야. 이사님 덕분에 제가 배우는 겁니다. 저희는 정말 환상의 호흡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이 이사와 강 부장 콤비는 최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저는 민호를 동생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친동생보다 더 가까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말에 골프도 함께 치러 갔고 가족여행도 같이 갔습니다. 민호는 우리 가족의 일원처럼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어요. 이사님, 이렇게 자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텐 가족 같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언제든 편하게 와.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변화.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아내가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지냈는데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더라고요. 오, 오늘 어디 나가? 아니, 그냥 너무 아무렇게나 지낸 것 같아서. 좋은데, 예쁘다. 저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아내가 20년 넘게 살림만 하면서 자기 관리를 소홀히 했었거든요. 이제라도 자기한테 신경 쓰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또, 어제도 나갔잖아. 친구가 고민 상담 좀 해달래. 금방 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외출이 어느새 사나흘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들고 다니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항상 옆에 두었습니다. 여보, 휴대폰 왜 계속 들고 다녀? 응? 아, 그냥 습관이야. 중요한 연락 올 수도 있잖아. 무슨 중요한 연락?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걸었어요. 우리는 결혼 후 한 번도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건 적이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비밀번호를 걸어? 요즘 해킹 사고 많다잖아. 보안 때문이야. 우리는 20년 넘게 비밀번호 없이 살았잖아. 그래서 이제라도 걸어야지. 당신도 거는 게 어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가장 이상했던 건 민호 얘기를 자주 꺼낸다는 거였어요. 여보, 민호 씨 요즘 어때? 바쁜가? 응,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빠. 그래, 힘들겠네. 한번 집에 불러서 밥이라도 대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번 주에 왔다 갔잖아. 그래도 혼자 사는 사람인데 자주 챙겨줘야지. 처음엔 그냥 친절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원래 남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빈도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민호 씨 건강은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민호 씨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던데 괜찮은 거야? 민호 씨 생일이 언제야? 우리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과한 관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아내가 민호를 동생처럼 생각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민호는 제 후배였고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설마 그런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의심의 시작. 결정적인 순간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주말 출근을 했어요.
3시간 정도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오후 2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없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게. 저녁 전에 들어올게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나 일찍 들어왔어. 어디야?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친구 만나고 있어. 저녁에 들어갈게. 평소 같으면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바로 답장이 왔을 텐데요. 그날은 답장이 늦었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위치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안전 때문에 우리 가족은 서로 위치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아내의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곳에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그곳엔 아내 친구 중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제가 아내 친구들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길 바랐어요. 제 생각이 틀렸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찝찝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정말 친구 만나러 간 거야. 계속 스스로를 다독였죠. 40분 후 그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빌라촌이었어요. 한적하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죠. 그리고 제 눈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민호의 차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아니길 바랐어요. 우연이길 바랐습니다. 민호도 친구를 만나러 온 거라고, 우연히 같은 동네에 온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30분쯤 빌라 입구에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제 아내와 민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내의 얼굴엔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아내의 허리에 손을 둘렀습니다. 아내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호에게 기대듯이 서 있었죠.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아내, 5년간 형제처럼 지낸 후배. 두 사람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죠. 뭐 하는 거야?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왜 여기?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미래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돼? 민호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오해하실 만한 상황인데요. 오해? 이게 오해야? 저희는 그냥 뭐? 그냥 미래한 거지. 그냥 불륜 저지른 거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당신 집 가자. 그리고 민호, 너는 내일 사무실로 와. 무너지는 세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조수석에서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차를 몰면서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다행히 없었어요. 아들은 대학교 MT를 갔고
딸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어? 대답해. 언제부터 민호랑 그랬어? 한참의 침묵 끝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1년 전부터. 1년. 1년이나 됐다는 겁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잘못은 없어. 그럼 왜 나한테 이래?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어요. 난 외로웠어. 외로워? 우리가 2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외로워? 같이 살았지만 당신은 날 본 적이 없어. 난 그냥 당신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는 사람이었어.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아니야.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사랑? 그게 사랑이야?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것도 몰랐잖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아내한테 무관심했어요. 매일 일하느라 바빴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이 있었고 아내와 둘이서만 시간을 보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달랐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어. 내 얘기를 들어줬고 나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줬어. 당신은 20년 동안 한 번도 나한테 그래준 적이 없잖아. 그래서 불륜을 저질러도 된다는 거야? 아니, 나도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은 없어.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각자 방에서 자. 내일 다시 얘기하자.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와의 대면. 다음 날 월요일 저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민호를 불러 회의실로 갔죠. 아무도 없는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어제와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앉아. 네, 형님. 형님은 무슨 형님? 나한테 형님이라고 부를 자격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은 무슨, 너는 나한테 변명할 자격도 없어. 나는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형제처럼 생각했는데,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아내한테 손을 댈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대답해. 왜 그랬어? 왜 하필 내 아내야? 민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네. 처음에는 그냥 형수님이 외로워 보여서 대화를 나눈 게 전부였습니다. 대화가 어떻게 불륜으로 이어져?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생겼습니다. 감정? 그게 변명이 돼? 변명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형수님이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아십니까? 뭐? 형님은 매일 늦게 들어오시고 주말에도 골프 가시고 회식하시고 형수님은 그냥 집에서 혼자 계셨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할 일도 없고 그렇게 20년을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위로해 준 거야? 내가 구세주라도 된 거야? 아닙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없어. 저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너는 내가 아끼던 후배였어. 내 가족처럼 대했어.
그런 너한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어. 형님, 나가. 당장 여기서 나가. 그리고 사표 써. 형님, 제발. 나가라고.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폭풍의 시작. 그날 오후 제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익명의 봉투였어요.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와 아내가 함께 있는 사진들,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이 사진들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겁니다. 그리고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사님께, 이사님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강민호 부장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사님께 접근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이사님을 회사에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님 부인과의 관계는 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강민호 부장은 이미 경영진과 내통하고 있으며 이사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증거는 USB에 있습니다. 부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님을 걱정하는 직원 올림. 봉투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안에는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이메일 캡처,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민호는 입사하기 전부터 우리 회사 대주주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이사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비리 자료가 문제입니다. 그를 회사에서 몰아내야 우리 계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사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그의 아내입니다. 외롭고 무관심 속에 살고 있어 접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진전시켰습니다. 곧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저를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해 제 아내를 이용한 거였어요. 왜 저를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2년 전 회사에서 불법 하청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법적인 하청 구조를 발견했죠. 저는 이를 시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묵인했어요. 오히려 저더러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죠. 이 이사, 이런 건 다 흔한 일이야. 굳이 문제 삼을 필요 없어. 하지만 대표님,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이 이사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그 자료를 모두 기록으로 남겨뒀습니다. 언젠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경영진의 눈에 가시가 됐던 겁니다. 저를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자료가 세상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호를 심어둔 겁니다. 저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제 약점을 찾아서 저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 약점이 바로 아내였던 거죠. 역공. 하지만 저는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3년간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도 나름의 인맥과 정보를 쌓아뒀거든요. 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비리 자료를 모두 정리했어요. 불법 하청 자료, 횡령 의혹 자료, 탈세 의혹 자료까지. 23년간 일하면서 제가 수집한 자료는 방대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노동청과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동시에 민호와 아내의 불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준 사진들, 그리고 제가 직접 수집한 증거들,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민호도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민호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들을 거 없어. 형님,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게 변명이 돼? 너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잖아. 그건 사실이잖아. 너는 나한테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내 아내를 유혹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어. 그게 처음부터 너의 계획이었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도 싫어. 너는 이제 법정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였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아내의 첫마디였습니다. 사랑했다면 왜 배신한 거야? 당신의 사랑이 나한테는 너무 무거웠어. 당신은 일만 했어. 나는 그냥 당신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민호를 선택한 거야? 민호는 나를 여자로 봐줬어. 한 사람으로 존중해줬어. 당신은 날 그냥 아내로만 봤잖아. 그 민호가 너를 이용한 거였다는 걸 알고도 그래. 아내는 침묵했습니다. 변호사가 민호의 계획을 설명했을 때 아내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민호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겁니다. 이 이사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당신은 그 도구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나도 당한 거야. 당했다고? 재밌네. 나는 두 사람한테 다 당한 건데. 여보. 여보는 무슨 여보.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실의 조각들. 재판이 진행되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호는 회사 대주주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거하는 임무를 받고 입사한 거였어요. 이 이사를 회사에서 몰아내라. 그러면 너한테 이사 자리를 주겠다. 대주주와 민호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이 이사의 약점이 뭔가? 아내입니다.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면서 남편한테 무관심하게 대접받았습니다. 외롭고 자존감이 낮고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접근할 수 있겠네?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한 겁니다. 아내에게 접근하는 것, 신뢰를 쌓는 것, 감정을 만드는 것, 모두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형수님을 진짜 좋아하게 된 건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법정에서 민호가 한 말입니다. 처음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형수님한테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럼 이 이사님한테는요? 형제처럼 대해주신 분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내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피고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진심으로 날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도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법정에서 우는 아내를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연민. 아내도 피해자였을까요? 아니요. 아내도 가해자였습니다. 설령 민호한테 이용당했다고 해도 아내는 저를 배신한 겁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판결 재판은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이혼은 아내의 책임으로 인정됐습니다.
재산 분할은 제가 75%를 가져갔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자녀 양육권은 아이들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했어요. 두 아이 모두 저와 살기를 원했습니다. 민호는 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손해배상금 5억 원을 물어야 했죠. 회사 경영진도 불법 하청과 횡령, 탈세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대주주는 징역 3년, 다른 경영진들도 실형을 받았어요.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고 여러 프로젝트가 중단됐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니까요. 아이들.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대학생 아들 준호와 고3 딸 서연. 두 아이 모두 부모의 이혼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 엄마가 정말 그런 거야? 준호가 물었을 때 저는 차마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 왜? 우리 가족은 행복했잖아. 아빠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왜 엄마가? 내 엄마도 외로웠나 봐. 그게 아빠 잘못이야.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더 힘들어했어요. 민감한 나이잖아요. 아빠, 친구들이 다 알면 어떡해? 우리 엄마가 바람 폈다는 거. 아무도 몰라. 그리고 알아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니까. 하지만 창피해. 서연아, 이리 와.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엄마 아빠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알았지? 응. 그날 밤 서연이 제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아빠, 들어가도 돼? 그럼 들어와. 서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아빠도 잘못한 거 있어? 있어. 엄마한테 무관심했던 것. 그게 아빠 잘못이야. 그럼 엄마를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건 달라. 아빠는 엄마를 이해해.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아. 하지만 용서는 못해. 엄마는 다른 방법이 있었어. 나한테 얘기할 수도 있었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었고, 하지만 엄마는 가장 나쁜 선택을 한 거야. 그렇구나. 서연아, 너는 엄마를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만나. 엄마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너희 엄마야. 아빠는 어떨 거야? 아빠는 엄마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준호는 군대에 갔습니다. 입대하기 전날 준호가 저한테 말했어요. 아빠, 군대 다녀올게. 그동안 아빠 혼자 힘들지 않게 제대하면 내가 돕겠습니다. 뭘 돕는다는 거니? 너는 내 인생 살면 돼. 아빠가 혼자서 다 짊어지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도울게요. 준호가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이혼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건설회사에 재취업했어요. 직급은 부장이었습니다. 이사에서 부장으로 강등된 셈이죠. 연봉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회사는 정직하게 일하는 곳이었고 사람들도 좋았습니다. 이 부장님, 경력이 화려하신데 왜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오셨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네, 많은 일이 있었죠.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준호는 군대에 있고 서연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아빠, 나 합격했어. 진짜? 축하한다. 서연을 안아주며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아이들은 잘 자라주고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옷가게를 차렸다는데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아이들한테 연락이 온답니다. 준호야, 엄마야. 잘 지내니? 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엄마를 용서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아직 엄마를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민호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출소하면 5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하죠. 그의 인생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우연한 만남 6개월 전 마트에서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여보, 여보는 무슨 여보? 아내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도 이용당한 거였어. 나도 피해자야. 그래, 너도 피해자야. 하지만 나는 그 피해자한테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더 이상 할 말 없어. 아내는 울면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연민도 그냥 남이었습니다. 깨달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첫째, 무관심도 폭력입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면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아내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아내는 외로웠고 그 외로움이 빈틈이 됐던 겁니다. 둘째,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 5년을 함께 일한 후배. 그렇게 쌓아 올린 신뢰가 단 1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셋째, 배신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아내의 배신 뒤에는 민호의 배신이 있었고 민호의 배신 뒤에는 회사의 배신이 있었어요. 배신은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됩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직장도 신뢰도. 하지만 아직 제게는 아이들이 있었고 제 능력이 있었고 살아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뒤에 공허함은 남습니다. 저는 민호와 회사 경영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렀죠. 하지만 그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47세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집에서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서연아,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빠가 해주는 김치찌개. 그래, 그럼 아빠가 해줄게.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저는 요리를 배웠어요. 아이들한테 맛있는 밥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주말에는 서연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갑니다. 아빠, 이 영화 재밌대요. 같이 봐요. 그래, 가자. 예전엔 주말에도 일하거나 골프를 쳤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합니다. 준호가 휴가를 나왔을 때 셋이서 여행을 갔습니다. 아빠 예전에는 가족여행 안 갔잖아요. 그래, 아빠가 바보였지. 이제는 달라진 거죠? 그래, 달라졌어. 이제 아빠는 너희가 제일 중요해.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용서에 대하여.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내를 용서할 생각은 없으세요? 용서요? 네. 아내분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못합니다. 이해는 해요. 아내가 왜 그랬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예요. 왜요? 아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선택지 중에서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나한테 얘기할 수도 있었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었고, 심지어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불륜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에요.
하지만 아내분도 이용당한 거잖아요. 그래요. 아내도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예요. 저한테는 가해자였어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신당해 본 적이 없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죠.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할 뿐입니다. 민호의 편지. 얼마 전 민호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형님께, 저 강민호입니다. 편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형님을 배신한 것, 형수님을 이용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임무였지만 나중에는 진심이었습니다. 형수님을 정말로 좋아하게 됐고 형님을 정말로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제가 진심이었던 사람들을 제 손으로 무너뜨렸으니까요. 형님,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형님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바랄 수 있는 전부입니다. 강민호 올림.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한테서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진심이었든 아니든 이제 상관없습니다. 끝난 일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돈만은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대화하고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저는 23년간 일만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족이 원한 건 돈이 아니라 관심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신뢰하되 방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방심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때로는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배신당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저는 47세에 모든 걸 다시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예전보다 행복합니다. 연봉은 줄었지만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늘었어요. 사회적 지위는 낮아졌지만 마음의 평안은 찾았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더라고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버티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화가, 여러분의 인생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진짜로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